루터가 이렇게 떠나 있었잖아요. 성에 숨어 있었는데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그 남겨져 있는 그 비텐베르크 마을에 제자 그리고 동료 교수들이 이상하게 좀 자기의 뜻을 오해해서 되게 과격한 그런 개혁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드리 그 영주에게 이렇게 청원을 해서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교회 개혁을 시작을 하죠. 루터가 보기에 모든 가톨릭의 요소들을 없앤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순서라든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거는 얼마든지 계승을 하고 따라 했지만 성물 숭배,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단순화하고 당시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었는데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구조도 변화를 일으키죠. 이제 유럽에서는 1000년 가까이 교회는 하나였는데 개혁된 교회, 가톨릭 교회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이제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톨릭 교회가 있고 여기서 리폼된, 개혁된 교회다 해서 개신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루터는 교회의 개혁을 사회의 개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요. 루터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돌보는 구빈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자기 역병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 8명 정도를 키웠어요. 입양해서요? 그러니까 당신 입양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뭐 지금 법적으로 뭐 데려오고 그런 건 없었지만 거의 자식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523년에 작센의 영주에게 청원을 해서 라이프치히 공동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구제 기금을 만든 거예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구제 기금으로, 복지 기금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제도를 루터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선 사업처럼 이렇게 예.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뭐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로 그거를 이제 만들 사람도 루터였습니다. 약간 진짜 현대 복지제도 같이 그렇게 했네요. 네, 그런 좀 씨앗이 그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 보니까 뭐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 읽고 쓰기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파가 퍼지는 곳에서는 사실은 학교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는 여성의 지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수녀들이 이렇게 믿음을 바꿀 경우 결혼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독일의 여러 제후들에게 모든 마을에서 여아들이, 어린 여자 아이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청원을 한 사람이 또한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종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비텐부르크에서는 1533년에 이제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루터파가 퍼지는 지역에서는 여성과 빈민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공동체의 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개혁 운동이 한계가 있듯이 이런 운동도 한계가 있는데요. 저 그림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저분이 저 떡대 좋은 분이 그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거든요. 그 뒤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약간 숨어 있죠. 저게 딱 보여주는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상징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살아남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프리드리히로 대표되는 세속 영주들이었어요. 네. 사실 세속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지해줬으니까 교황의 그 정말 그 막강한 파워로부터 루터가 숨을 곳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착관계처럼 유착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네. 이거는 많이 비판을 받는 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군주권과 유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또 루터교는 국가 통치 이념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판받는 지점이요. 루터가 자기를 지지하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모른 척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들을 비판하고 상당히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루터는 상당히 이게 사회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루터는 신자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혼의 자유이지 어떤 육신적인 자유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프리드리히도 있었겠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영주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란을 루터가 지지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 이때부터 루터에게 실망하고 돌아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루터도 약간 기득권에 도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농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좋아했는데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루터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좀 뭘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혁은 식자층, 좀 배운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인기를 끄는 그런 종교인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루터는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뭐 자기의 신념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나 폭력을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네,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연장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가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사실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